길을 묻는 그대에게. 그대여, 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렇게 찾아주었는가? 창문을 열어두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갑지 않은가? 이리 와서 저기 난로가에 앉아 온몸을 녹여라.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그대의 복잡한 심장 박동을 조금은 차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완성된 천재, 독일의 자존심, 모든 것을 통달한 거인이라며 차가운 대리석 동상처럼 우러러본다. 내가 쓴 파우스트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 칭송하고 내가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을 지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 차가운 동상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름진 얼굴과 뜨거운 피를 가진 한 늙은이로서 그대 앞에 앉고자 한다. 나는 83년을 살았으나 그중 절반은 미칠 듯한 사랑의 열병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뼈를 깎는 고뇌의 밤이었다. 나는 끊임없이 사랑에 서툴렀고 수없이 거절당했으며 질투에 눈이 멀어 밤새 편지를 쓰다 찢어버린 그저 그대와 똑같이 상처받고 흔들리는 인간이었다. 내 안에는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한 열정의 베르테르도 살았고 지식의 끝에서 허물을 느낀 늙은 파우스트도 살았으며 쾌락을 속삭이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도 살았다. 그대여, 지금 그대는 나 자신이라는 미로에 갇혀 있는가? 감정은 통제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는 엉타래처럼 꼬여 있으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그대의 목을 조르고 있는가? 나의 지난날, 그 질풍노도의 기록을 통해 현대의 차가운 도시 속에서 길을 잃은 그대에게 뜨거운 위로와 서늘한 지혜를 건네려 한다. 제1장. 지나친 감수성은 병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내린 가장 위험한 재능이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불고 있는가? 이성적으로는 이러면 안 돼, 차분해져야 해, 프로답게 행동해야 해 라고 수백 번 되뇌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치솟아올라 울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어디론가 닥치는 대로 부수고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가? 세상은 그대에게 쿨해져라. 감정적인 것은 촌스러운 것이다. 효율적으로 살아라 라고 강요하는가? 그래서 그대는 남들보다 더 잘 울고 더 잘 상처받는 그대의 그 섬세한 마음을 거추장스러운 짐짝처럼 혹은 고쳐야 할 하자나 결함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젊은 날을 고백한다. 내가 25살 그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기억하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한 남자의 비극적인 짝사랑 이야기 혹은 베스트셀러 연애소설로만 기억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그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의 비명이었고 내 혈관을 흐르던 도끼를 뽑아낸 처절한 투병 얘기였다. 당시 나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딱딱한 법전이나 논리적인 변론보다 숲속의 젖은 이끼 냄새가 좋았고 여인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에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자극을 마치 피부 껍질이 벗겨진 사람처럼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느꼈다.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 며칠을 알아누웠고, 짝사랑하던 여인 로테가 나를 향해 짓는 무심한 미소 하나에 천국과 지옥으로 갔다.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우울감이 밀물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고, 나는 단도를 품고 다니며 매일 밤 자살을 생각했다. 이 좁은 세상은 내 뜨거운 영혼을 담기에 너무나 비좁구나 라며 세상을 저주했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라며 혀를 찼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그것을 우울증이라 부르든 조울증이라 부르든 혹은 공황장애라 부르든 상관없다. 나의 시대에는 그것을 질풍노도라 불렀다. 거친 바람과 성난 파도라는 뜻이다. 나는 그대에게 단언한다. 지나친 감수성은 저주가 아니라 재능이다. 무딘 칼로는 아무것도 베지 못하지만 예리하게 날선 칼은 무엇이든 조각할 수 있는 법이다. 그대가 남들보다 더 많이 슬퍼하고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외로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는가? 그것은 그대가 세상을 흑백이 아닌 천연색으로, 평면이 아닌 입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뒷면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영혼의 떨림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대의 그 예민함이 없다면 세상에 숨겨진 아름다움은 누가 발견하겠는가? 그대의 그 눈물이 없다면 타인의 고통을 누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겠는가?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다. 나의 분신이었던 베르테르를 보라. 그는 자신의 슬픔 속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결국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생을 마감했다. 그는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 파멸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베르테르를 죽이고 괴테로서 살아남았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는가? 나는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내 안에서 터뜨려 나를 죽이는 대신 종이 위에서 터뜨리렸다. 밤새워 쓴 편지가 눈물로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 없는 원고지가 모여 베르테르가 되었고, 내 안의 도끼는 작품이 되어 세상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승화다. 현대를 사는 그대여, 마음이 우울한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은가? 그렇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무언가를 만들어라. 글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노래를 불러도 좋고, 미친 듯이 달려 땀으로 배출해도 좋다. 내 안의 마그마를 나를 태우는 불길로 쓰지 말고 그대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로 삼아라. 나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만이 나를 인간으로 만든다. 내가 베르테르의 입을 빌려했던 이 말을 기억하라. 울고 싶은가? 그렇다면 실컷 울어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내어 울고 베개가 젖도록 통곡하라. 눈물은 영혼을 씻어내는 비와 같다. 비가 내린 뒤에야 땅이 굳고 무지개가 뜨듯 그대의 슬픔이 쏟아져 나온 뒤에야 비로소 그대의 내면은 맑아질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가장 깊은 절망을 느껴본 자만이 가장 높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지 않은 어른은 그저 껍데기만 굳어버린 화석일 뿐이다. 그대는 지금 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 깊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대의 방황을, 그대의 눈물을 사랑하라. 그것은 그대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제2장 병든 자아를 치료하는 유일한 의사. 하지만 그대여,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소중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감정의 폭풍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매일 울고불고하며 자신의 상처만 핥고 사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 자기 파괴이자 병일 뿐이다. 감정의 늪에 너무 오래 있으면 발이 썩어버리는 법이다. 나 또한 베르테르로 전 유럽의 스타가 된 뒤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지만 동시에 깊은 병을 얻었다. 나는 바이마르 공국의 재상이 되어 1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서류 더미에 파묻히고 좁은 사교계의 끊임없는 뒷담화와 시기를 견뎌야 했다. 나를 옥죄어오는 타인들의 시선, 괴테니까 잘하겠지 라는 부담감. 내 영혼은 사막의 풀처럼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갔다. 비대해진 자아는 나를 괴롭혔고 나는 또다시 숨이 막혀왔다. 이대로 가다간 내 안의 예술가가 질식해 죽고 건조하고 깐깐한 관료만 남겠구나. 그래서 나는 37살의 어느 새벽 내 인생 최대의 일탈을 감행했다. 가족에게도 주군인 대공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명으로 짐을 싸서 도망치듯 마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북쪽의 차갑고 음습한 안개를 벗어나 나의 병든 영혼을 구원할 태양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 기행은 단순한 유람기가 아니다. 그것은 환자의 처절한 투병 일기이자 재탄생의 기록이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그리고 시칠리아로 내려가면서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독일에서는 내 기분이 우울하면 세상이 잿빛으로 보였고, 내가 슬프면 비가 오는 것도 나를 위한 눈물이라 착각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주관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대자연은 달랐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내가 슬프든 기쁘든 상관없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묵묵히 서 있었고, 나폴리의 푸른 바다와 시칠리아의 이름 모를 식물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치열하게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나는 그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충격을 받았다. 아, 저 꽃은 나를 위해 피어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바위는 나의 슬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위대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비대해졌던 나의 자아, 즉 나만 힘들다는 그 오만한 생각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나는 돋보기를 들고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식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잎이 어떻게 꽃이 되고 꽃이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식물 변태론의 핵심을 말이다. 모든 식물은 씨앗이라는 하나의 원형에서 시작해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성장해 나간다. 뿌리가 잎이 되고, 잎이 꽃잎이 되고, 꽃잎이 수술과 암술이 되듯 겉모습은 변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 썩지 않기 위해, 변하지 않기 위해 생명은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이 자연의 법칙을 내 인생에 대입해 보았다. 베르테르였던 나는 죽어야 했다. 그래야 파우스트를 쓰는 내가 될 수 있었으니까. 감상에 젖은 소녀는 죽어야 했다. 그래야 세상을 냉철하게 보는 어른이 될 수 있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이탈리아에서 얻은 객관성의 회복이다.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불행할까? 라며 스스로를 파고들지 마라. 그럴수록 그대의 우울은 습한 지하실의 곰팡이처럼 번식할 뿐이다.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흐르는 강물을 보고 단단한 바위를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라. 자연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저 보여줄 뿐이다. 보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너 또한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다. 네 고민은 이 숲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하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 내 슬픔과 상관없이 뜨는 해를 보고 내 분노와 상관없이 피는 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탈출하여 건강한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다. 여행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 여행은 굳어버린 나를 깨트리고 낯선 환경 속에 나를 던져 새로운 나로 변태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이다. 떠나라.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좋다. 늘 걷던 길이 아닌 낯선 골목이라도 좋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옆 동네 공원이라도 좋다. 낯선 곳의 공기가 그대의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하라. 새로운 풍경이 그대의 망막을 때리게 하라. 사람은 여행하는 곳에서만 진실로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라는 나의 말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내 발바닥으로 쓴 진실이다. 그대여, 그대는 멈춰있는 고인물이 아니다. 그대는 흐르는 강물이고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자라나는 나무다. 지금의 우울은 그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허물을 벗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저 찬란한 태양을 보라. 그대의 로마는 아직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제3장. 관계는 도덕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다. 그러니 죄책감에 짓눌리지 마라. 그대여, 이탈리아의 태양 아래서 치유를 얻고 돌아왔으나 인생은 또다시 그대에게 난제를 던져주고 있는가? 이번에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람 때문이다. 이성적으로는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수백 번 생각하는데 마치 강력한 자석에 끌려가듯 속수무책으로 그 사람에게 빠져들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배우자나 오랜 연인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려 스스로를 배신자, 나쁜 인간이라 자책하며 괴로워한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부도덕하다, 음란하다, 의리가 없다라고 손가락질한다. 세상의 도덕적 잣대는 그대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그대는 그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구겨넣고 있는가? 나를 보라. 나는 평생 수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또 수많은 이별을 겪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19 소녀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고 시를 썼던 주책바가지 늙은이가 바로 나다. 나는 나의 소설 친화력을 통해 이 지독하고도 불가해한 사랑의 작용을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친화력이란 원래 스웨덴의 화학자 토르베른 베르그만이 쓴 화학 용어다. 내 말을 잘 들어보라. A라는 원소가 B라는 원소와 아주 단단하게 결합해 있다. 마치 평화로운 부부나 연인처럼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C라는 새로운 원소가 나타난다. 만약 A가 B보다 C에게 더 강력한 화학적 끌림을 느낀다면 어떻게 되는가?
A는 B를 버리고 C와 결합한다. 그리고 B는 떨어져 나간다. 이것은 A가 사악해서가 아니다. A가 바람둥이라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의 섭리이자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법칙이다. 화학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친화력이다. 우리 인간의 관계도 이 차가운 화학 반응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 소설 속에서 에두아르트와 샤를로테는 평화로운 부부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대위와 오틸리에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자 그들의 견고했던 평화는 깨지고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들은 이성으로 거부하려 애쓰지만 영혼의 인력은 의지보다 강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다. 그대여, 나는 이것을 통해 불륜을 저질러도 좋다거나 마음 가는 대로 막 살아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가 인간관계의 한계와 비극성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를 바란다. 사람의 마음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로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다. 누군가가 그대를 떠났다고 해서 혹은 그대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상대를 원망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쓰레기 취급하며 자책하지 마라. 그것은 화학 반응처럼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태풍이 불면 나무가 뽑히듯 사랑이 오면 마음이 뽑히는 것이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현상이다. 하지만 그대여, 기억하라. 우리는 원소가 아니라 인간이다. 원소는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결합하고 폭발하지만 인간에게는 단념이라는 숭고한 선택지가 있다. 내 소설 친화력은 비극으로 끝난다. 주인공들은 굶어 죽거나 고통받는다. 그 비극을 통해 나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었다. 우리는 감정에 솔직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인지하고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스스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끌림을 부정하는 위선이 아니다. 끌림을 인정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고통,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아픔, 그것을 억지로 쟁취하려다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념으로 승화시킬 때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예의가 된다. 현대를 살고 있는 그대여, 지금 복잡한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가? 화학 반응처럼 찾아온 그 인연을,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이별을 너무 도덕적인 잣대로만 난도질하지 말고 거대한 자연의 흐름처럼 바라보라.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나가는 법이다. 누군가 떠나간 자리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이다.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을 다시 심을 것인가? 그것만이 오직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는 몫이다. 제4장.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실수는 그대의 나침반이다. 그대여, 관계의 문제만큼이나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또 있는가? 바로 나의 길에 대한 불안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그대의 발목을 잡고
그대를 한심한 낙오자로 느끼게 만드는가? 나를 보라. 나는 시인이자 소설가였지만 동시에 법학자였고 바이마르 공국의 행정가였으며 식물학자였고 색채를 연구하는 과학자였고 광물을 수집하는 지질학자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재다능이라 부르지만 뒤집어 말하면 나 또한 평생 이것저것 건드리며 방황했던 인간이었다는 뜻이다. 나는 하나에 만족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곁눈질했으며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나의 자전적 소설이자 성장 소설의 원형인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를 아는가? 주인공 빌헬름은 연극에 미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배우나 극작가가 될 것이라 믿고 유랑극단에 합류한다. 그는 열정을 바쳤고 무대 위에서 청춘을 불태웠다. 하지만 결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는가? 그는 결국 연극을 그만둔다. 그는 자신이 예술적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되는가? 엉뚱하게도 외과 의사가 된다.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실용적인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꿈을 포기한 실패한 인생이라 부를 것인가? 아니다. 나는 이것을 성장이라 부른다. 빌헬름이 연극에 빠져 허비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인간의 다양한 군상을 배웠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익혔으며 세상의 쓴맛을 보았다. 그 잘못된 길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진짜로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더 깊은 이해심을 가진 의사가 될 수 있었다. 그대여, 직선으로 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인생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미로와 같다. 막힌 길에 부딪혀봐야 돌아나갈 길을 알게 된다. 내가 파우스트에서 썼던 내 평생의 신조가 담긴 문장을 기억하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방황도 하지 않는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그는 이미 죽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금 헤매고 있다면, 실수하고 있다면, 실패하고 있다면 기뻐하라. 그대는 지금 그대의 영혼을 완성해가는 가장 치열한 공사 현장에 서 있는 것이다. 현대의 그대여, 전공이 맞지 않아 괴로워하는가? 직장을 옮기고 싶은가?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는가? 두려워 마라. 늦은 때란 없다. 나는 신물학을 40이 다 되어 시작했고 색채로는 60이 되어 완성했다. 파우스트는 죽기 직전인 82세에 끝냈다. 그대가 지금 걷는 그 길이 설령 오답일지라도 그 오답은 훗날 그대만의 정답을 만드는 가장 귀중한 걸음이 될 것이다. 헛수고를 했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 헛수고가 나를 키웠다. 내가 늙어서 했던 말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방황하라. 그리고 더 크게 방황하라. 그 모든 지그재그의 발자국들이 모여 결국 그대라는 유일무이한 별자리를 만들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걸어온 80년의 굽이진 길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대는 지금 아주 잘 헤매고 있다.